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40이 된 직장인 남성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떨리네요. 혹시 제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가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디에라도 한 번쯤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말을 아껴왔어요. 최측근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어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처럼 자세히는 몰라요. 부끄럽고 화가 나는 부분은 숨기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익명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 힘을 빌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일이 벌어지게 된 시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저는 제법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뉴스에서 취업난이라며 방송을 할 시기에 평범한 회사가 아닌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간 건 같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된 케이스였죠. 연봉도 높았고 회사를 다니다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또래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저는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제 빛나는 싱글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취미를 즐기고 있던 중에 우연히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에게 중학교 시절이란 그다지 좋지 못한 추억이었기에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왠지 제가 겁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일부러 그 동창생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갔죠. 지금 저의 모습은 누구에게 보일수라도 자신 있고 당당히 있기에 그 친구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얼마 뒤 동창회가 있다면서 나오지 않겠냐고 물었죠. 중학교 시절과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동창회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즐겼어요. 친구들 모두 중학교 시절 이승열이라고는 믿을 수 없게 변해버린 저를 보곤 놀라워했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 중학교 시절은 제 인생의 오점이었던 흑역사 시절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까지 키도 또래들보다 작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잔뜩 나서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작았던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행동 하나하나가 소심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했고 발표를 하는 날에는 준비해온 고개를 푹 숙인 채 글을 읽기 바빴죠. 그래서 괴롭힘도 정말 많이 당했어요.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말이죠.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전학을 가게 되면서 제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왔고 지금의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커지고 여드름이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기 싫어 스스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저 스스로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동창들에게 쏠린 시선을 즐겼습니다. 일종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를 과시하듯 동창회를 즐기고 있던 중에 한 여자 동창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보경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부터 예쁜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어요. 짝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춘기였던 저에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친구였죠. 중학교 2학년 시절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소심한 저의 반응을 즐기며 짓궂게 굴었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 좋아하냐고 예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괜히 어깨동무도 하면서 빨갛게 변한 제 얼굴을 보고 친구들과 웃곤 했어요. 그랬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며 다가오니 그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과 반대가 된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저에게 옛날 일을 미안해하던 보경이는 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성숙한 여자가 된 보경이는 전과 달리 많이 차분했고 행동 하나하나 배려심이 넘쳐 보였죠. 그날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된 저는 과거의 일로 보경이에 대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쳐다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서로에게 호감을 표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저에게 수줍게 관심을 드러내는 보경이에게 제가 고백을 하며 교제를 하게 되었죠. 예쁜 얼굴 때문에 연애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보경이는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고 숙맥에 순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반전된 모습이 저는 더 좋았죠. 거기다 정말 남자친구인 저에게 잘했어요. 꽃집 일로 자신도 바쁜 와중에 장이 좋지 않은 저를 위해 회사에서 속편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매일 사주고는 했죠. 그런 보경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은 가볍게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며 인연을 쉽게 맺지 말자고 한 보경이 때문에 다른 연애들처럼 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연애 초부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일찍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제가 먼저 보경이네 집안에 가게 되었어요. 여느 다른 집안과 다를 것 없는 화목한 풍경의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아내에게 듣지 못한 한 아이가 처가댁에 있더라고요. 이제 겨우 1살 정도 되었을 아이에게 시선이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시선이 빼앗긴 저를 본 장모님께서 처제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듣기로는 처제가 아직 미혼이라고 들었어요. 그 아기가 처제의 아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짓는 저에게 장인 장모님께서 어두운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경이가 자네에게 말을 아직 못했나 보네.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니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 사실 우리 둘째가 아픈 일을 겪었거든.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글쎄 우리 보현이가 자기를 임신한 걸 알자 도망을 가버린 거야. 수소문을 해서 찾아내기는 했는데 자기는 비밀을 확실히 했다며 자기 애가 아니라고 했지. 설령 자기 애라도 책임을 지기 싫으니 애를 대자고 하더군. 내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 에휴, 더는 상종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 길로 보현이를 데리고 집에 왔네. 나도 아키리 구마리 같은 우리 딸의 인생이 아까워서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길 바랬는데 보현이가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야. 자기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냐며 낳아서 키우겠다고 말하더라고. 나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다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보현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을 못하겠더군. 그렇게 태어난 아이야, 우리 예준이가.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미혼모가 된 처제도 딱해 보였죠. 위로를 하는 것도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나 축하하는 것도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던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말을 해주시던 장인 장모님은 사이가 될 사람이 온 날 궁상스러웠다며 대화의 주제를 돌리셨습니다. 그 후로 식사를 하고 결혼 계획에 대해 대화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죠. 그런데 계속 두 사람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 명은 계속해서 표정이 좋지 않은 처제였고 한 명은 조카 예준이었습니다. 그날 듣게 된 이야기 때문에 괜히 신경이 더 쓰이는 것도 있었지만 처제가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한 모습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뭔가 불편해서 칭얼거리는 것 같은데 엄마인 사람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혼자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뾰로통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물론 미혼모인 처제 앞에서 결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무관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도 없이 일을 하며 육아까지 하는 게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제는 자신의 아이에게 무관심했죠. 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지 않은 처제가 신경이 쓰여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도 제가 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서 보시고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이에게 관심을 대지 못하자 급기야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라며 처제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죠.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제 아직 밥도 다 먹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식사하게 두시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귀한 손님 처음으로 맞이하면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우리가 지 기분 나쁜 걸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다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한 선택인데 누굴 탓하겠어. 예비 사이로서 처음 그 집에 방문한 저 때문에 장인어른께서 일부러 더 강하게 처제를 탓하는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말까지는 좀 심하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제가 더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날의 작은 소동을 제외하고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잡음은 생기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모두가 축하해주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 처가댁에 좋은 사이가 되고 싶었던 저는 최대한 자주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갈 때마다 집에 예준이가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던 처제를 대신하여 장인 장모님께서 아이를 맡아주셨던 거죠.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였지만 딱한 처지에 있는 아이와 나이 많으신 장인 장모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걸 보니 제가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더군요. 애를 안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두고 가만히 앉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기이한 사이 귀찮은 일 하지 말라며 저 품에 있던 예준이를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또 예준이 안고 있네. 이서방, 저가 집에 와서는 그냥 쉬고만 있어.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애까지 보려고 해. 애가 얼마나 무겁다고요. 이렇게 잠깐 앉고 서 있는다고 힘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가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힘드실 텐데 애까지 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예준이 이러다 곧 잘 것 같으네. 조금만 더 앉고 있다 잠들면 내려놓을게요. 아니야. 곧 이가 온다고 했으니 내가 안고 있을게. 자네는 그저 앉아서 과일 먹고 편히 쉬게.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고생한 사람이 여기까지 일하면 되나? 자네가 이렇게 하고 가면 내가 오히려 불편해. 예준이 어서 건네주기에. 그때는 장인 장모님께서 사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또 아이를 보는데 서툰 제 모습에 예준이를 데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예준이를 돌려준 다음에는 나서질 않았죠. 제가 없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위인 제가 왔을 때는 저보다 후순위로 밀려 외조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하는 예준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처제로 인해 엄마의 사랑도 또래 아이들보다 적게 받다 보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잠시 아이를 돌보는 걸 신경을 쓰시는 처갓집 가족들 때문에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었고 대신 아이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이라도 많이 사주며 신경이 쓰이는 마음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아이 때문에 잠시 저와 아내 사이에 갈등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처갓의 상황이 신경 쓰이는 것 빼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아내가 예준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 어떻겠냐고 물어온 거죠. 그 당시 처제에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혼모인 처제가 아이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래? 내가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 보현이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한 거. 그것 때문인데
예준이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면 안 될까? 예준이를 우리가? 지금도 장인 장모님께서 키우고 계시잖아. 처제가 외국을 가게 되고 떨어져서 키우더라도 지금처럼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미혼모란 타이틀이 어딜 가나 쉽게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직 나이도 한참 어린데. 이왕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면 깨끗한 상황이 좋을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만 시켜.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애를 못 가지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안 가지는 상황인데 굳이 조카를 데려와서 키울 필요가 있어? 지금처럼 장인 장모님께서 예준이 키우시고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서 도와드리면 되지. 공동육아처럼.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예준이 보는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손자가 부모 사랑도 못 받고 크는 걸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보현이도 마음이 편하겠어? 뻔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알 텐데. 당신은 다르겠지만 나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의 고통 때문이야. 솔직히 여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지금 예준이를 데려오는 게 나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보윤이에게도 좋은 게인 것 같고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내가 예준이를 내 친자식처럼 키울게. 당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번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허락해주면 안 될까? 우리 가족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내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이며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원래부터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더군다나 예준이를 돌봐주고 있는 처가댁이 있는 상황이라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저였지만 아내의 눈물과 속마음에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 제가 아이 일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모든 걸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준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 정말 예준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아무리 동생이 낳은 조카라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였죠. 누가 보더라도 예준이의 친엄마 같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친자식처럼 예준이를 키웠죠. 홀로 예준이에 관한 건 홀로 감당하려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예준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처음 저에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한 이유 때문인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육아와 살림을 사는 아내가 피곤해 보여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예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굳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한시도 예준이를 자기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한 말을 지키고 친모인 처제와 떨어진 아이가 불쌍하여 저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돌보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아내 자신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예준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아이를 가지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도 한 명 정도는 낳아도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비록 예준이가 제 자식은 아니었지만 곁에서 한 가족으로서 아이를 같이 양육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게 무조건 부모의 희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좀 늦긴 했어도 아이를 가지는 것을 아내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회사 일로 바빴고 하루 종일 예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쳐있는 아내를 붙잡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회사 사정으로 제가 평일 하루를 쉬게 되었어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예준이를 처가댁에 맡겨놓고 아내와 데이트도 하고 임신에 관한 이야기도 할 계획을 짰죠. 그런데 아침부터 바빠 보이던 아내가 일이 있다며 처가댁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준이는 자신이 재웠고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돌아올 거니 마음 편히 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좀 아쉽긴 했지만 귀한 휴무일에 집에만 있기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약속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친정과 저희 집이 가깝고 아내가 금방 돌아온다고 했지만 7살인 예준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 무서워할 것 같았죠. 괜한 곳에 에너지 쓰지 말고 집에서 휴식이나 취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라면 냄새 때문인지 예준이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예준이 라면 냄새 때문에 일어났어? 배고프면 옆에 앉아서 라면 먹을래? 아니요. 그냥 옆에서 놀게요. 아이는 제 옆에서 놀고 저는 라면을 다 먹은 뒤에도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보고 있던 프로는 예전에 하던 시트콤이었는데 이번화 내용 중 하나가 포경수술에 관한 거였어요. 그 내용을 같이 보던 예준이가 포경수술에 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며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설명을 해달라는 바람에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른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도 빨리 하고 싶다고 저를 조르기 시작했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설명이 자세히 있는 병원에 데려가서 보여주는 게 나을 거다 싶었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말하니 수술 예약도 할 겸 말이죠. 그렇게 예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잠시 대기를 하며 병원에 있는 포스터와 팸플릿으로 예준이에게 포경수술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접수처에 포경수술 예약을 하러 왔다고 말을 했죠. 나름 그것도 수술이니까 당연히 당일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접수를 도와주시는 분께서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포경수술을 궁금해하는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예약만 잡으러 온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면 좋을 것 같아 아내에게 상의를 하려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우선 메시지도 남겼으니 곧 연락이 오겠지 싶어 병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내에게 전화가 오지 않자 점점 지루해진 저는 챙겨왔던 예준이에 대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단 둘이 병원에 오는 일이 처음이라 뭘 가져야 하는지 몰라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방에 담아왔거든요. 아이에 관한 게 뭐 이렇게 많나 하다가 산모수첩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호기심에 산모수첩을 펼쳐보았죠. 그런데 맨 앞 첫 장에 예준이 이름과 함께 아내의 이름이 산모명에 적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글씨체도 아내 글씨체가 맞고 말이죠.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준이가 아내의 아들이 아닐까 싶었죠. 그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 산모수첩 하나로 다 의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상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있다간 지금 생각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아서 아내가 끝내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수술을 미룬 다음 병원을 떠났어요. 얼른 생각을 비우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른 척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의심은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았죠.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였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말이죠. 예준이의 아내가 같은 혈액형이라던가 닮아가는 외모 이런 것들이요. 처제의 아내는 정말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어서 자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이다 보니 처제가 낳은 예준이가
외탁한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아내와 닮아도 너무 닮아 신기하긴 했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심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까지 겹치니 오히려 처제 자식이라는 걸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았어요. 산모 수첩에 있는 아내와 예준이 이름, 아내의 글씨체, 같은 혈액형, 그리고 점점 아내를 닮아가는 예준이의 얼굴. 혹시나 싶었지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나 싶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던 친자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해보았죠. 그리고 친자검사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내 몰래 친자검사에 필요한 샘플들을 모았고 검사를 하는 곳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2, 3일 동안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분명 아닐 텐데 괜한 의심을 하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날라왔죠.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예준이가 아내의 친자의 확률이 99%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준이가 아내의 자식이 맞았던 거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처제의 아내가 가족이니까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업체에게 샘플을 보내봤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와 예준이가 친자라는 결과지만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해지더라고요. 태어나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손톱만큼도 상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에게 묻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았죠. 자기 아들이라고 설명한 처제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에 있는 처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한 얼마 뒤 처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처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외국을 갔다고 한 처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나 싶었죠. 로밍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굳이 그 비싼 로밍을 하며 한국 번호를 살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처제 뭐야?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형부예요? 도대체 뭐야? 처제도 그렇고 보경이도 그렇고 왜 다들 거짓말들을 하고 날 속이는 거야? 처제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지? 그게 잠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해. 지금 내 손에 언니랑 예준이가 친자라는 결과지가 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준이 처제가 낳은 아이라며? 그리고 처제 외국에서 일하게 되어서 애 맡기고 간 거라며? 그런데 왜 이 전화를 받고 이 결과지는 왜 내 아내가 예준이 친모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내가 다 알게 된 상황이잖아. 솔직하게 말 좀 해줘. 다짜고짜 사실을 묻는 저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던 처제는 긴 한숨을 쉬고 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들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게요. 형부가 천상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니 말이에요. 사실 완전히 날라리예요. 해퍼도 그런 해픈 여자 없다고요. 결혼도 이미 2번이나 했었고 형부가 3번째인 거죠. 제 아들이라고 엄마 아빠랑 언니가 소개해줬던 예준이는 사실 언니가 2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첫 번째 형부 사이에서도 애가 2명인가 3명인가 있을 텐데 그쪽 애들은 시댁에서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데려갔어요. 예준이도 원래는 남자 쪽에서 데려가 키운다고 했는데 일이 꼬인 건지 이혼하고 언니가 애를 데리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망나니 같은 언니가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모습이 안 되어 보였나 봐요. 젊은 언니가 새 출발하려면 그 애가 발목을 잡을 것 같으니까 호적에 부모님 밑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언니는 애준이에게 애정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자기는 땡큐니까 받아들였고요. 근데 왜 이전까지 애들한테 애정이 없었는지 아세요?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니까요. 저희 언니에게 결혼이라는 건 먹고 살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취업하는 거죠.
고등학교도 중간에 중퇴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니 제대로 직업이나 구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좀 반반한 얼굴로 남자들이나 잘 만나고 다니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중에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요. 먹고 살 걱정 안 하려고. 처음에는 엄청 현모양처처럼 잘해주다가 점점 본색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속은 걸 알게 된 이전 형부들과 싸우게 되고, 그럼 또 지성질 못 이겨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이혼을 2번이나 한 거예요. 지금 형부는 언니 이혼하고 4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아니, 처제,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어? 지금 처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고 말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 모두 똘똘 뭉쳐서 날 속일 수가 있어? 죄송해요. 근데 저도 형부가 집에 찾아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부 찾아오기 몇 시간 전에 그 집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나중에 언니랑 결혼할 사람 온다고 하길래 언니 사정 다 이해해주는 호구가 있구나 싶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예준이가 지 아이라고 하고 저는 한순간에 미혼모가 되어버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째려봐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저희들에게 가족폭력을 잘 휘둘렀던 편이라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나중에는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저도 공범이라고 그만하려고는 저만 입 닫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떠나면 예준이야 원래 부모님 호적 밑에 있으니까 언니 막내 동생으로 키울 줄 알았는데, 언니가 갑자기 키운다고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들어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재혼한 남편 사이에 낳은 예준이를 이혼을 하게 되며 데리고 왔고, 장인 장모님이 젊은 나이에 아내 미래를 위해 예준이를 자신의 밑에 가족관계상 자식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아내의 곁에 제가 나타나고 결혼을 하게 되자 막내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말하기가 좀 그랬던 건지 처제의 자식이라고 또 한 번 더 저를 속인 거죠. 처제는 부모님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어 예준이 엄마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 처제가 더는 가족들의 거짓된 연극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조용히 떠나라 했고,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예준이를 아내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기가 차오릅니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그 집안 가족들끼리 돌려가며 입맛대로 보호자를 바꾸고 있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도 2개나 있었고 또 처제에게서 어떻게 된 일인지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아내 입으로 이 모든 일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어요. 때마침 제가 한참 동안 밖에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자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단둘이 드라이브나 하자며 예준이를 처갓집에 잠시 맡겨두자고 했어요. 아내는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는 줄 알고 신이나 아이를 맡기고 왔죠. 아내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지금이라도 아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괜한 이야기들은 들추지 않을게. 뭐야, 데이트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캐물으려고 한 거야? 농담 아니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솔직하게 말해. 정말 왜 이래? 당신 진지한 거야?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더는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느낀 아내는 다른 사실을 이실직고 했죠. 그래. 내가 당신 벌어오는 돈의 반은 다 관리받는데 좀 썼어. 근데 내가 나 좋자고 이렇게 했겠어? 당신도 내가 밖에서 어리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면 좋은 거잖아. 솔직히 제대로 관리받으면 더 비싼데 나도 사람들에게 물어서 저렴한 곳에서 받은 거라고. 남들은 피부에 얼마나 쓰는 줄 알아? 지금 내가 돈 이야기하는 것 같아? 겨우 돈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 같냐고. 당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 당신 가족들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그땐 어떻게 수습하려고 날 속여? 예준이 당신 아들인 거 끝까지 속이려고 했어?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보현이 걔가 말해준 거야? 예준이 때문에 병원 갔다가 알았어.
애 데리고 혼자 병원 가는 게 처음이니까 뭘 가져가야 하나 싶어서 예준이 관련된 서류들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산모수첩이 있더라. 처음에 혈액형이 같아도 처제 자식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수첩에 처제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 적혀있대. 그 뒷장부터는 예준이 초음파 사진들, 태어난 후의 사진까지 있고, 근데 사진을 밑에 글씨체가 당신 글씨체와 똑같은 거야.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조카와 이모가 닮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분명 처제는 당신과 닮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왜 산모수첩에는 당신 이름이 있지? 진짜 혹시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당신이 예준이 친모란 결과 나왔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여보, 그게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 나도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했다고. 예준이 내 아이 맞아. 내가 사귀던 사람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책임지기 싫었는지 도망을 가더라고. 그렇다고 소중한 아이를 지울 수가 없잖아. 또 거짓말. 당신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또 거짓말이냐고. 예준이가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들었어. 당신이 날 만나기 전까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거, 재혼을 한 거, 그리고 새 출발하려고 예준이를 장인 장모님 호적 밑으로 넣은 것까지. 당신들 가족들 모두가 날 속인 걸 알고 있었다고. 나를 지금까지 속였다는 그 말을 다 듣고도 쉽사리 어떤 결정도 못 내리겠더라. 내가 정말 등신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랬던 거야. 이야기를 듣고 우리 관계 생각해 보려고.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이네.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거야? 이제 당신이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 같아. 당신이 날 사랑하긴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 사랑해.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던 거야. 흥분하지 말고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솔직히 처제에게 아내에 대한 지난 사실을 들으면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사정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몰라도 그 일로 곧장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준 기회마저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부부간의 믿음을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명을 했을 뿐이었죠. 그런 모습에 답답했던 저는 눈물을 쏟아가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한 거짓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거짓말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입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정작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정말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옳지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겠다며 말을 전하고 제 짐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겪지 않을 일을 겪었던 탓에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팠던 저는 법적인 공방 없이 조용히 아내와 끝내고 싶었어요. 물론 아내와 처가댁에서는 재결합을 해보고자 저를 찾아와 애골복골하며 설득을 시켰지만 이미 제 마음이 돌아선 이유였죠.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한 건지 어느 날부터인가 태도를 바꿔 보이더군요. 이왕 이혼을 하게 될 거라면 위자료라도 잔뜩 받겠다는 태도였죠. 기가 막히더군요.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엎드려 절을 받아야 할 판인데 돈 몇 푼을 더 받아야 가게 했다며 악을 쓰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정 자기들이 흙탕물 싸움이 되길 바란다면 제 쪽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잘못을 한 건지 법원에 판결을 받아보기로 한 거죠. 저는 합의 이혼에서 혼인 취소 소송으로 태도를 바꿨고 결혼생활 중에 한 기망행위와 경제적인 손실을 추가적으로 고소하여 사기죄를 물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겠다며 가져간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자신의 사칭품과 유흥비에 사용한 내용과
결혼 전 제게 받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걸 가지고 금품을 편취했다고 주장을 했죠. 우선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제가 아내의 아들이 예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 모두 입을 맞춰놓은 상황이었고 당사자인 예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제게 불리했죠. 하지만 아내의 거짓된 연극을 알려줬던 처제가 증인으로 나와주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난 몇 년간 아내와 맺어왔던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사기죄 또한 성립이 되었고요. 그 집안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제라도 연을 끊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단 한 사람, 예준이와 이렇게 된 게 아쉬웠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와도 완전히 연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면 아이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과의 악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속아왔던 탓에 사람 믿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가오는 인연도 괜히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죠.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만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저와의 인연을 시작해준 친구를 위해서 이제는 과거의 악몽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행복한 제 인생을 그려야겠죠. 부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됨으로써 과거의 일과는 완전히 작별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연 채택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밝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